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입니다. 자, 또 주말 밤입니다. 일요일 밤이고 또 우리는 또 내일부터 또 다음 주 장을 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최근 들어 이제 주말 동안 뉴욕 증시가 좀 반등이 나왔어요. 뉴욕 증시가 반등이 나오면서 일단 좀 약간의 희망이 좀 생기는 부분인데, 뭐 달러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제가 뭐 최근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달러가 이제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예,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아무래도 달러가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가 뭐 이머징 쪽에서의 뭐 자금 이탈, 제가 이거는 뭐 저수지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어쨌든 달러가 높아지면 달러 반대 포지션의 자산들, 사실 뭐 대부분의 자산은 달러 반대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미국 주식을 제외하면 뭐 거의 대부분인 달러 반대라고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근데 최근 들어 이제 요즘에는 미국 잠시만요. 예. 오케이. 요즘에는 미국 주식도 지금 미 국채도 달러 자산이지만 별로고, 미국 주식도 달러 자산이지만 별로고, 그냥 순수한 달러만 지금은 좀 좋아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막 계속 이런 달러의 흐름이 얼마나 갈 것이냐라는 것도 요즘에는 좀 많이 좀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인덱스 기준으로 지금 104가 넘었어요. 104가 넘었는데 이 수준이 거의 2007년 고점, 그 다음에 팬데믹 이 고점 수준, 이걸 지금 거의 다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만약에 땡겨보면 거의 뭐 닷컴버블, 요때의 흐름, 그때 정도 수준 이후에는 가장 어찌 보면 좀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지금 현재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럼 이때보다 이렇게까지 올라갈 이유가 있냐라는 부분이죠. 저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크게는 없어요. 물론 연준이 아주 빅스텝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가격에 반영된다라는 건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유로화가, 달러 인덱스라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달러 이외의 자산들 6개 통화가 이제 합쳐진 거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로화지 않습니까? 유로화고, 그 다음에 뭐 엔화도 들어가 있죠. 엔화고,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건 다 파운드였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들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달러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유로화 올라갈 이유가 있나요? 요즘에 오히려 유로화 계속 지금 떨어지면서 뭐 지금 달러랑 지금 페리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1대1, 달러랑 유로 1대1, 이 지금 상황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 뭐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러시아 문제가 나오면서 유로존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강하게 좀 작용이 되면서 유로화도 안 좋고, 최근 들어서 지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워낙 물가가 좀 세게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영란은행이 여기 아주 공격적인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엔화 역시도 지금 일본은 다른 국가들과 반대로 물가는 좀 안정적이지만 이게 성장이 안 돼요. 지금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또 일본과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볼 만한데, 어쨌든 일본은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중요한 건 성장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뭘 해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들 국가, 그러니까 유로화라든지 엔화라든지 파운드화를 주력으로 쓰는 국가들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들 통화들이 좋아질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는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무래도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시장 입장에는 그래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은, 이머징 시장은 더더욱 뭐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쪽도 전체적으로 어쨌든 달러 이외의 자산 쪽에서는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올 만큼은 많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이건 음모론이긴 한데, 음모론이긴 한데 중요한 건 달러가 강하게 올라간 거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런 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지금 지나치게 많이 오른 건 달러 패권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지금 유로화가 아시는 것처럼 달러 패권에 좀 도전했었죠. 도전하다가 유로존 리스크 맞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좀 눌렸다가 최근 들어가 좀 많이 올랐었어요. 또 많이 올랐다가
이번에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결국에는 유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달러를 대체할 수 없는 통화다라는 걸 확실하게 명확하게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달러 패권 도전하다가 박살났고, 뭐 당연히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도 중국이 굉장히 달러 패권을 도전했다가 마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박살이 한 거죠. 이것도 이제 거의 박살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저는 이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거 투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루나,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달러랑 연동하는 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패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실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달러의 패권을 좀 위협했던 것들은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오히려 뭐 이런 디지털 통화와 관련돼 가지고 이게 이제 달러를 대체할 것이다 라고 하고 탈중앙화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주요 중앙은행들이 이런 디지털 화폐와 관련돼 가지고도 좀 발빠르게 만들려고 했고, 막 이런 이슈들이 많이 갔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뭐 루나를 비롯해서 뭐 테더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스테이블 코인, 뭐 테라죠. 그러니까 테라는 이제 루나를 그 알고리즘을 해가지고 만든 건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건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제일 이제 약점이 있는 스테이블 코인 중에 가장 약점이 있는 이제 이 테라를 이제 공격한 거죠. 결국에 루나를 급락시켜가지고 이제 테라 자체의 신용도를 낮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이제 다른 이제 이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테더까지도 이제 박살을 내놓은 거죠. 물론 뭐 가치는 올라갔지만 지금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나가고 나면 결국에는 얘들도 사실 이제 달러를 대체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달러의 상승에 주된 이유는 물론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달러 패권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강한 부분도 있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근데 그 임무를 지금 거의 좀 많이 했어요. 저는 그게 루나를 일단은 컷시킨 게 조금 마무리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이게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좀 좋죠. 왜냐하면 뭐 달러 패권 유지하는 것도 유지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강달러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입 물가가 좀 통제되고 있다라는 거니까, 인플레이션이 정점에서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달러를, 그러니까 증시나 자산시장을 그러니까 무너뜨리더라도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물가까지 좀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최근 들어서의 달러 강세가 계속 유지됐고, 이게 어쨌든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요거는 이제 임무는 어느 정도 다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일단은 달러에 도전했던 애들 다 뭐 속된 말로 나가리 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조금 누그러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조만간 달러는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달러가 좀 하락을 한다라는 거는 또 시장에는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강세론자입니다. 강세론자이기 때문에 계속 시장에서 좀 좋은, 그 다음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어떻게 해서든 이런 시장에서도 좀 좋은 이야기가 있는가, 이런 거 좀 찾아서 많이 의도적으로도 저는 많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뭔가 중립적인 시각을 듣고 싶다면 안 맞습니다.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분들은 뭐 증권사 애널 분들이 요즘에 많이 이제 유튜브 하지 않습니까? 뭐 그쪽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뭐 약세론자 분들이 또 많은 걸 하시니까 뭐 그쪽을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강세론자니까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그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시장이 간다라는 쪽에 계속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저는 계속 이 강세론을 펼칠 거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제가 보는 이유를 계속 설명드릴 테니까 뭐 그것만 참고하십시오. 뭐 투자는 여러분들 판단해서 하는 거고, 제가 늘 이야기 드린 것처럼 타이탄 파트너스, 캐시메이커는 이렇게 되네요. 캐시메이커는 여러분들의 인생까지 책임져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고요. 지금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다 저의 개인적인 뷰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발표됐던 인플레이션 지표 중에 우리가 볼만한 건 뭐 결국 CPI인데, 이게 좀 실망스럽긴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는 한 8.1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정점 이슈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이게 좀 불편하네. 잠시만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서 한 8.1 헤드라인 물가가 한 8.1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어 CPI 같은 경우도 한 6%대
조금 더 기대를 했으면 5.9까지도 우리가 기대했는데 이거보다도 좀 더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상 좀 잘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건데 제가 이제 회원 방송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8.3이 기준일 것 같다. 만약에 8.3보다 8.3이나 8.3보다 높게 나오면 시장은 굉장히 실망할 거고 이거보다 낮게 나오면 시장은 좀 환호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딱 8.3이 나와버렸어요. 나오면서 초반에 이거 나오고 나서는 실망 매물이 나왔죠. 근데 제가 이거는 이 지표가 나오고 나서 제가 회원 방송에서는 이걸 설명을 드렸어요. 해석을 해드렸는데 이거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왜냐? 물론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는 덜 떨어졌어.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 입장에서는 야 이거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엄청 더디게 가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건 왜 이게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왔을까 라는 부분인데 요거는 잠깐 요렇게 하면 제가 안 보이구나. 잠깐만 제가 좀 줄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 전체적인 부분 중에 요게 그러니까 이제 신차 가격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꽤 큰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뭐냐면 시장에서는 신차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봤어요. 최근에 공급도 좀 많이 늘었고 해가지고 신차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할 거라고 봤단 말이죠. 그걸 예상해가지고 컨센을 낸 거예요. 예측치를 낸 건데 중요한 건 예상과 다르게 더 급격하게 올려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되네? 생각보다도 꽤 크잖아요. 얘가 팬데믹 뭐 한참 때 그때 1%대였는데 그러니까 월별 증가율이 그리고는 사실 원래 딱 들어가지고는 줄었어요. 확실하게 확 줄었어. 예, 근데 갑자기 다시 올라와 버렸어. 1%대로 월별 증가율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 뭐 에너지만 떨어져서 문제가 해결될 게 안 되겠구나. 기대를 했던 신차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지금은 안 좋아지는구나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지표가 그러니까 이 뭐죠? 집계 방식이 달라지면서 나온 거예요. 뭐냐면 일회성 저는 재료라 보는데 뭐냐면 원래는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신차는 어떻게 그걸 이 조사를 했냐면 뭐 그냥 쉽게 예를 들어 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도 가격으로 그 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 출고해서 이제 받는 이 공장도 가격으로 이 인플레이션 지표를 삼았는데 이게 이번 달부터는 공장도 가격이 아니라 딜러 판매 가격으로 이거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높아졌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에서 찍어내는 가격이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뭐 다 그렇잖아요. 공장도 가격이 있는데 공장가가 있는데 이게 만약 예를 들어 차 한 대가 예를 들어 10만 불이야 칩시다. 10만 불. 자 10만 불이면 예전에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가격 10만 불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사실 원래 미국은 어떻게 파냐면 이렇게 공장에서 10만 불이라 해서 소비자들이 10만 불로 사진 않아요. 결국은 이거는 딜러가 가져갑니다. 딜러가. 자, 딜러가 10만 불로 일단은 가져오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딜러가 만약에 10만 불에 팔아도 되는데 얘가 A 딜러가 9만 불에 팔아요. 9만 불. 9만 불에 만 불을 할인해 주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야, 만 불 할인해 주는 데를 더 찾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B라는 애는 야, A라는 데는 9만 불 한다는데 그러면 야, 나 8만 불 해줄게. 8만 불 해줘.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은 또 이제 요쪽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요렇게 해서 딜러들끼리 경쟁이 돼가지고 가격이 좀 낮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딜러 가격이 공장도 가격보다는 대체적으로 낮습니다. 대체적으로 낮은데 중요한 건 이게 좀 바뀐 거죠. 물론 이제 그러면 이제 얘들은 뭐 남겨 먹나라는 거 하지만 얘들은 이제 그 자동차 회사에서 남겨 먹죠.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차를 10만 불인데 뭐 알아서 파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예를 들어 대당 뭐 얼마 예를 들어 뭐 10대 팔면 인센티브 예를 들어 뭐 100만 불을 준다 뭐 10만 불을 준다라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20대 타면 더 준다 뭐 예를 들어 뭐 30만 뭐 불 준다 이런 식으로 인센을 줍니다. 그러면 이 인센티브 안에서 자기들이 할인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팔다 보니까 원래는 딜러 가격이 더 낮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 정부가 의도한 것 같긴 한데 야 이거 너무 인플레이션 지표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냥 약간 마사지 좀 해야 되겠다.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는 걸 좀 조사를 넣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로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자동차가 잘 안 나오죠. 신차가. 계속 안 나오니까 뭐냐면
딜러 가격이 공장도 가격보다 높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공장도 가격이 얘들은 10만 불이에요. 근데 11만 불을 불러도 사람들은 삽니다.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할인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공장도 가격보다 딜러 가격이 더 높아요. 딜러들이 더 높게 불러도 사람들이 사니까 더 높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인센티브대로 받아먹고, 예, 그러니까 이제 비싸게 팔아도 팔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딜러 가격이 더 높아요. 딜러 판매 가격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는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조사 방식의 차이에 의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음 달 지표는 증가율은 확실하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걸 굳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뭐 여기에 또 반응을 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좀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해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뭐 이것 뭐 둘째 치더라도 어쨌든 저는 계속 이야기 최근에 들어가는 지표들은 다 인플레이션이 좀 정점을 찍었다라는 거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지표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율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거 지난주에 보여드렸을 때 얼마 정도였죠? 예, 여기 잘 안 보이는구나. 화면이 가려지네요. 잠깐만요. 제가 좀 줄일게요. 이렇게 되면 보이시죠? 그러니까 보시면 원래 제가 예전에 이제 지난주에 보여드렸을 때는 2.8 정도였어요. 여기 이 위치였죠. 이 위치였죠. 여기 요 위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다 그 다음에 최근에 확 떨어졌죠. 확실하게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게 순수하게 그냥 물가가 이제 좀 잘 잡히는구나 라는 쪽보다는 뭐 여기에 이제 뭐였어요? 경기 침체.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반영이 많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중요한 건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준이 쪽에서 계속 이야기하죠. 야 75bp 아직까지 생각할 거 아니야. 물론 우리가 지금 뭐 파월 의장이 주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야 우리가 지금 좀 힘든 시기는 맞아. 앞으로 좀 계속 좀 힘들 거야. 우리 좀 빅스텝을 밟을 거거든. 우리 지금 6월 7월에는 야 50bp 할 거야. 50bp 해서 좀 힘들어. 너희 좀 힘든데 그래도 이거는 안 할게. 그래도 내가 그래도 75bp 하지는 안 할게. 일단은 이 정도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75bp에 대한 부분을 좀 뺐고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도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 그 다음에 발표되는 실물 지표들도 인플레이션 고점에서 좀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연준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표가 좀 꺾이면 우리 스텝은 좀 다시 천천히 베이비 스텝을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도 이걸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최근 들어 이제 어쨌든 빅스텝에 대한 우려감은 가격에 지금 전 녹아났다고 보고 베이비 스텝에 대한 기대감은 가격에 전혀 녹아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어쨌든 좀 이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가 저점이다 라고 말하는 건 어렵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지금 이 언저리 부분이 이 근처가 어쨌든 바닥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여전합니다. 예. 그 부분은 또 계속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인플레이션 좀 꺾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원유 생산량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번 쭉 가다가 눌렸다가 최근에 다시 좀 올라오고 있어요. 바이든이 원래는 쉐이로이 못 캐게 하다가 이제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자기 거가 석자가 돼버렸죠. 야, 이 자칫 잘못하면 이거 문제 되겠는데 야 친환경도 좋지만 일단은 파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장려를 하죠. 야 너희가 판다고 허가 내놓고 안 파는 놈들 뭐야 너 그거 다 벌금 매길 거야 빨리 파 하고 있는 거고 많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쉐이로이는 파고 싶다고도 파지는 게 아니라 계절적인 영향도 많이 이제 있습니다. 땅이 너무 딱딱하면 파기도 어렵고 땅도 땅이지만 중요한 건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겨울 돼서 어찌 보면 지하수가 얼고 그래서 이제 이 물 공급이 원활치 않으면 또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또 이제 겨울 또 이제 지나갔고 그러니까 북부 지역에 있는 쉐일오일층 그러니까 북부 지역에 있는 이런 광구들이 지금 이제 그런 계획적인 영향은 조금 이제 좀 걷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의 생산량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EI에서 발표됐던 그러니까 미국의 에너지청이죠. 그쪽에서 발표한 것도 보고서를 보더라도 미국은 이제 내년까지 하면 거의 이 수준이죠. 역사적 이 고점 수준까지 생산량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이제 이 팬데믹으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이 생산 둔화는 조금씩 완화된다라는 거. 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이제 미국향 또 이
쉐일 오일 공급이 또 늘어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유가의 상승을 좀 제한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중국 봉쇄가 풀리면 또 여기에 대한 또 유가 기대감도 있긴 한데 뭐 중요한 건 이거는 좀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왜냐면 뭐 지난주에 보면 인 거죠. 애플이 급락했던 건 중국의 봉쇄에 대한 우려감인데 그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랐어요. 유가는 올랐습니다. 뭐에 반응했어요? 예, 러시아가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산 원유를 유럽에서 금수 조치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거나 악재 쪽에 좀 민감하게 반영하려고 하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 시장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호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좀 넘어간다면 뭐 저는 뭐 유가 역시도 그런 쪽으로 좀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적으로 어쨌든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중요한 건 금리 상승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사실 뭐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그럼 채권은 되게 매력적일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채권은 매력적일 것 같아요? 안 매력적이에요. 왜? 채권 투자는 뭐 한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예, 만기 보유 전략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중간중간 매매를 하는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거두는 요게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근데 만기 보유 전략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죠. 왜냐면 지금 투자하기가 좋죠. 왜냐면 금리는 어쨌든 고정적으로 받고 근데 어차피 내가 이거 만기 전까지는 안 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딱 바로 내가 산 가격에 대한 이표를 계산하면 수익률이 나오니까 이거는 괜찮은데 중요한 건 트레이딩을 하는 쪽. 그러니까 채권 가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채권의 자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애들은 지금은 의미가 없죠. 왜? 금리는 더 상승할 거고 금리 상승하는 거는 결국은 채권 가격이 하락이니까 지금은 채권 가격도 재미없어요. 채권 투자도 뭐 주식도 어쨌든 금리 올라가면 안 좋죠 지금. 예,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 드릴게요.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는 게 채권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수요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그리고 지금 좀 비관론자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야 지금 금리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히 뭐 미국의 나스닥 같은 기업들은 원래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달 코스트가 높아진다.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워낙 이 금리가 올라가면 안전마진이 높아지면 결국에는 시장에서 요구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주식 시장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고 근데 그걸 맞출 수 있냐라는 건데 일단 중요한 거 요구 수익률을 맞출 수 있냐? 뭐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 중요한 건 지금 실질금리 물론 플러스 돌아섰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여러분. 예, 여전히 절대적으로 보면 낮은 수준이에요, 아직까지. 예, 이것 때문에 뭔가 뭐 요구 수익률이 엄청나게 시장 요구 수익률이 높아졌다, 이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이 기술주들의 조달 코스트가 높아지는 게 우려감이 아니냐? 맞죠? 맞는데, 그럼 지금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주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그럼 돈이 없냐라는 거야. 그럼 은행에서 대출 해야 되냐는 거야. 아니죠. 넘쳐나잖아. 아마존,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알파벳 이런 애들이 돈이 없어요? 테슬라에는 돈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돈이 넘쳐. 굳이 은행에 조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금리가 오른 거와 관련돼 가지고 해서 조달 코스트가 높아지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물론 그런 거 있죠. 일부 그냥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 재무제표가 좀 나쁜 기업들은 충격을 받아요. 근데 그들도 뭐냐면 이미 그것 때문에 조정을 다 받았어요. 고점 대비 80% 이상 다 빠졌어요. 그런 종목들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미 닷컴 뽑을 때만큼 그런 종목들은 다 빠졌다 이야기 드렸죠. 이미 다 빠졌어요. 그런 애들은. 그리고 실적이 안 나오지만 뭐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도 괜찮아. 왜? 얘들은 실적은 안 나와도 이미 투자금이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굳이 그러니까 이 은행 같은 데서 자금을 조달할 이유가 없어요. 전혀. 시장에서도 충분히 자금 조달도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현재 기술주의 발목을 잡는다는 말도 저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당장은 빚을 못 발할 거예요. 지금 어쨌든 약세장이니까 이거 뭐 인정하기 싫지만 약세장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잘 안 먹히겠지만 조만간 저는 다시 시장은 상승으로 돌아선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시장이 딱 돌아서면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분명히 부각될 거예요. 그렇네. 야 이건 이러면 너무 과다하게 빠졌네 해서 좀 반등이 좀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저는 빠질 만큼 많이 빠졌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이번 주에 레이 달리오 분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분도 좀 한때는 엄청나게 좀 약간 반신반인 뭐 이 정도 급이었다가 뭐
지지난해부터 좀 박살 났죠. 박살 나오면서 이제 좀 지금은 좀 별로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시장이 또 구루급 인사니까 이분이 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분이 뭐 했어요? 이분이 이제 중요한 건 그 가지고 있으라고 했잖아. 금 투자라고 해가지고. 예. 손에 쫙 봤다가 뭐 최근에 조금 괜찮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뭐 한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분이 했는데 내가 해본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 것 중에 그 지표를 만들었는데 야 보니까 이미 다 빠졌어요. 버블 이미 빠졌어. 예. 지금 이제 40까지 떨어졌어. 예. 이 정도면 버블 빠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버블이라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죠. 이것도 보시면 이게 이제 나스닥이 얼마나 빠졌냐, 얼마나 빠졌나라는 건데 보이시죠? 뭐 최근에 뭐 지난주에 좀 반등하긴 했지만 거의 리만 사태급으로 빠졌어요. 리만 사태급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수준이 거의 뭐 리만 수준이야, 리만 수준. 예. 이만큼 빠졌어, 이만큼. 역대급으로 빠졌어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보면. 아니, 팬데믹 수준까지 빠졌다니까. 고점 대비해서는. 그만큼 빠졌다니까요. 그러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 빠질 이유가 있어? 이때는, 리만 때는 그렇죠. 이때는 실질적인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왔잖아요. 실질적인 크라이스가 왔잖아. 그러니까, 뭐죠? 일단 기본적으로 서프라임 모기지가 박살났고, 그로 인해 가지고 흔히 말하면 이제 트렌치 방식으로 발행했던 이제 구조화 채권 CDO가 박살났고, 그게 박살나면서 거기에 관련된 이제 그 채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뭐 리만이 또 박살났고, 그 다음에 걔가 또 박살나면서 걔가 이제 쉽게 말하면 카운터 파티로 이렇게 맺어졌던 이게 이제 그 파생 거래가 이게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거. 그럼 이건 또 시장 규모가 알 수도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질적인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나올 수 있죠. 근데 그리고 이제 뭐 팬데믹 같은 경우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락다운이 걸리면서 실질적인 경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된 거고, 지금은 뭐예요? 지금 떨어지는 거는 그냥 너무 높은데 그 다음에 경기가 침체될 것 같은데 라는 우려감이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건이 터지지는 않았고 그 사건이 터질 것 같다라는 우려감으로 지금 박살이 난 거잖아요. 자,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졌다. 좋아. 그럴 수도 있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왜 떨어지냐가 중요하잖아.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서 기업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 아예 박살났어. 근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78% 이상이 시장 컨센을 상회했다라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아. 2분기 전망치를 그러니까 다 내렸어요. 다 내렸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 실제로 그게 그렇게 내린 거만큼 실제로도 2분기 그럼 안 좋게 나왔나? 아직 모르잖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경기 침체 온다는 우려감이지만 왔냐라는 거야. 아직은 몰라. 그러니까 지금에 빠진 거는 순수하게 우려감으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뭐 S&P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뭐 5년 평균치보다 하회되고 있고 10년 평균치보다도 지금 현재 싼 가격대. 그렇다면 웬만큼 빠질 건 다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뭔가를 예를 들어 뭐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정리를 한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약간 뭐 이거 속된 말 좀 나쁜 말로 하면 좀 호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TQQ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굳이 이거를 지금 구간에서 잘라낼 이유는 전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 추세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 저는 계속 상방적으로 좀 여전히 보고 있다. 지금은 아주 긴 대세 상승 내에서의 눌림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시장의 심리도 여기 확실하게 지금 익스트림 피어잖아요. 지금 막 극도의 지금 공포. 이 구간에서도 파는 거는 또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만약에 내가 리스크 관리를 못했다, 그래서 난 지금 완전히 그냥 주식이 꽉 물려있다라고 하면 그냥 물려 계십시오. 그럼 물려 있어도 돼요. 지금 자리에서 뭔가를 매도를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저점을 더 떨어질 거니까 그 저점에서 다시 들어간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게 쉽지 않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인 원금이 너무 쪼그라들어요. 그럼 다시 이제 그걸 다시 재매수한다 하더라도 올라갔을 때 또 상승폭 자체가 크지가 또 않아. 지금은 만약에 물려있다면 물론 이런 거 있지. 택도 아닌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잘라야지. 근데
그렇지 않다. 내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들, 뭐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 아니면 우리나라의 반도체나 2차전지 기업들 가지고 있다. 왜 자릅니까? 왜 잘라? 오히려 돈 있으면 더 사야지. 지금 우리의 문제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 현금이 없는 게 제일 문제인 거지. 시장이 추세적인 하락을 할 것 같다는 우려감을 하는 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저는 멍청한 생각이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은, 현금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뭐, 왜 이렇게 계속 강세로 온자냐? 왜 하방을 안 하냐라는 건데, 물론 저는 하방을 아예 안 하진 않아요. 상품 같은 경우는 해외 선물을 통해 가지고 하방도 치기는 치지만, 전체적인 주식 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하방은 치지 않는데, 이유는 딱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냥 정확하게 마켓 타이밍을 포착하기가 힘들어서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딱 고점을 알아서 거기서 탁 팔고, 그 다음 딱 저점을 알아서 거기서 다시 탁 들어가고, 이걸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이게 보면, 이 통계적으로 보면 이게 있잖아요. 주식을 쭉 하는데, 주식을 하는데, 요 두 가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년 중에 한 번 이렇게 3%에서 쫙 급등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급등하는 시점에 내가 주식을 안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1년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또 1년 중에 한 번 쫙 급락할 때 있어요. 급락할 때 이때 내가 주식을 안 가지고 있는 것도 충분히 엄청나게 또 수익률을 높이는 요인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이걸 어떻게 타임을 잡냐는 거야. 근데 이 타임을 내가 못 잡겠어요. 못 잡겠어.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고점인지 어디가 고점인지 몰라. 내가 팔았는데 급등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거? 그럼 내가 또 여기 저점이라 생각했는데 여기 저점 들어갔는데 또 내가 사고도 더 급락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몰라. 이 마켓 타이밍을 정확하게 포착을 못하면 좋은 거 다 놓쳐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시장이 딱 어찌 보면 그러니까 본전 어느 정도 위치에 왔는데 내 계좌는 되게 쪼그라져 있어. 굳이 그럴 이유가 뭐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확한 마켓 타이밍을 포착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하방 투자를 좀 잘 안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시장은 저는 상승한다고 보거든요. 왜냐? 전 자본시장을 믿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자본시장은 저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돈은 결국은 그러니까 뭔가를 생산하게 만들어져 있고, 결국은 어쨌든 이 가치를 만든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 그게 결국에는 주식에 투영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는 가치가 있는 거에 투자하는 게 저는 주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주식시장은 결국에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우상향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방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끝으로 요거 하나 뭐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뭐 이런 건 있죠. 많은 분들이 상방, 특히 최근에 TQQ를 사신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그냥 SQQQ를 살 걸이라고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SQQQ를 샀던 사람들은 지금은 행복할까? 지금은 그러면 좀 행복할까? 이렇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원래 뭐 예를 들어 막 이 완전 고점 1월달에 산 사람들은 행복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안 행복합니다. 자, 이게 나스닥의 흐름이죠. 이게 나스닥 지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TQQ를 한번 볼게요. 요렇게 보면 흐름이 괜찮은데 한번 보실게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20년 만 포인트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TQQ를 샀잖아요. 그때가 한 200불 됩니다. 200불. 지금 만에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조금 더 떨어지면 만인데 그 주가는 얼마예요? 이때 대비해서 마이너스 70%가 넘습니다. 예를 들어 한 11,500 정도? 예, 만약에 잡았다? 11,500에 잡았다? 그 위치가 여기잖아요. 그 위치가 한 120불이잖아요. 이때 했으면 원래는 본전 와야 정상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또 훨씬 큰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한번 쫙 마이너스가 났죠. 그러니까 시장이 쫙 올라서 마이너스가 쭉 난 거예요. 쭉 났다가 올라오는 거잖아. 특히 레버리지 투자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를 한번 잘못하면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본전에 와도 레버리지는 본전에 안 오죠. 왜냐하면 떨어질 때는 예를 들어 50% 떨어지면 50% 올라야지 본전이 아니죠. 50% 떨어지면 올라올 때는 본전 되려면 100% 올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번 방향성을 잘못하면, 특히 레버리지 같은 상품들은 이런 추세를 잘못 타버리면 쉽지가 않아요. SQQQ를 작년부터 투자한 사람들도 지금은 웃지 못할걸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숏을 강하게 치면 큰일 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차트를 길게 여러분 한번 열어보면 아시겠는데요. 나스닥뿐만 아니라 그냥 S&P 500도 똑같습니다. 3년 이상 하락이 나온 적이 이 닷컴 버블 때 이후는 없어요. 90년대 이후로. 이 닷컴 버블 때 한 3년을 빠진 거지 대체적으로 1년 안에 다 회복이 됐습니다. 리만 사태 때, 뭐 유로존 리스크, 그 다음에 뭐 S&P, 그러니까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텐트럼 제일 처음에 금리 인상 딱 하는 그 첫 시점, 뭐 이런 것들 다 겪고도 그러니까 리만 때가 제일 길었죠. 그래도 1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락이 장기화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물론 지금은 아닐 수도 있죠. 지금은 그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락이 여전히 상승이 그래도 하락하는 기간보다는 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하방을 투자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속편하게 상방이 훨씬 낫다. 그리고 승률도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뭐 약간 고전적인 말이지만 비관론자들은 명예를 놓고 긍정론자는 부를 얻는다라는 말 저는 진짜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진짜 그냥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이제 그 하방 빅쇼트들 뭐 그런 애들은 뭐 순간순간 돈을 벌 수 있다고 보는데 대다수는 그렇지 않지 않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 중에 숏을 쳐서 번 사람보다는 롱을 해서 돈 번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왜 그렇겠습니까? 확률적으로 그게 훨씬 더 돈 벌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전히 저는 지금 시장은 하방보다는 상방이 맞다. 그리고 상방을 지금 현재도 여전히 상방을 걸었을 때가 확실하게 수익이 더 높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전히 이번 주도 그러니까 다음 주도 전체적인 예상은 저는 시장은 상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인 하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쪽으로 의견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주중에 또 다른 여러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뭐 시장과 관련된 부분, 종목과 관련된 부분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창에 많이 남겨주십시오. 요즘에 뭐 댓글이 뭐 잘 없어요. 이거 많이 남겨주십시오. 구독도 많이 좀 구독하고 좀 많이 봐주십시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